내신 때는 외워주셔야 되는 최소한의 부분은 있겠죠. 그건 있을 거예요.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42페이지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헷갈려 할 수 있는 포인트예요. 의존명사, 조사. 자, 얘는 그냥 어떻게 구분할까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의존명사, 조사. 예를 들어 이 둘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골애들이 뭐냐면요, 요런 친구들이거든요. 요 세 가지 친구예요. 그러니까 얘가 의존명사로도 쓰이기도 하고 조사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쓰냐? 자,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쓰이는데 얘네들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얘는 띄어쓰기 유무예요. 얘는 띄어 써야 되고요. 얘는 띄어 쓰지 않아도 돼요. 왜? 조사는 당연히 뭐에 결합되니까, 체원에 결합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의존명사는 어떻게 쓰일까요? 요거 기준으로 하면은, 자, 제가 예를 딱 두 가지 들어드릴게요. 어떤 건 띄었어야 되고 어떤 건 안 띄었어야 될까요? 얘는 띄었어야 될까요? 안 띄었어도 돼? 그럼 얘는요? 안 띄었어도 돼? 띄었어야 돼? 자, 얘가 아니고 얘가 돼야지, 그죠? 그러면은 얘는 왜 띄었어야 되고 왜 얘는 안 띄었어도 될까? 얘 기준이 뭐길래? 얘 기준이 뭐길래? 네? 의미요? 그쵸, 뭐 의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그 의미에 따라 나눈 기준이 우리 뭐예요? 품사잖아요. 그럼 얘를 품사로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맞니? 뭔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어? 자, 품사가 뭔지는 아시죠? 그러니까 이 둘은 한마디로 뭐가 다르다는 거야? 품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얘는 품사 뭐? 얘 명사죠. 그럼 얘 품사는? 품사 뭐야? 알래? 뭐? 그거 뭐? 그거 뭐? 속 터질려 그래! 자, 뭔지 아세요? 품사? 형용사? 뭐 것 같아? 두 번째요. 네. 동사. 동사? 자, 어쨌든 얘는 품사로 따지면은 뭐 동사죠. 용언이에요, 용언. 자, 이 두 친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품사로 구분하는 방법은 얘 명사냐, 용언이냐에 따라서 띄어쓰고 안 띄어쓰고가 가능해요. 자, 근데 아마 요것만으로 납득이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 용언인데도 용어에서 어떠한 부분 때문에 띄어쓸 수 있는지 그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의존명사잖아요. 의존명사는요, 반드시 뭐의 수식을 받아야? 의존명사. 얘는 혼자 쓸 수 없어. 반드시 수식이 필요해. 그게 누굴까? 뭘 것 같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애 하나 있잖아. 의존명사라고 하니까 까먹으신 거예요? 레온이 뭔지 아세요? 잠깐, 이거 확실히 해야 돼. 관형사야, 관형어야? 관형사예요, 관형어예요? 관형사? 얘 관형사야? 예? 얘 관형사냐고. 관용어. 자, 관형사로 하시면 안 됩니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돼요. 관형어. 왜 그런지 아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사와 어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사는 품사기 때문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단어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거였어. 그쵸? 어는 그럼 반대로 뭐에 해당하는 거예요?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 거예요? 문장 성분에서 해당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관형사랑 관형어는 혼동하시면 안 된다 했어요. 왜?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관형어는 표현하는 방식이 세 가지였죠. 그죠? 세 가지 맞아? 뭔지 뭐 있는지 알지? 시연이 알아? 뭐야? 관형사. 체현. 체현의 그래서 체현이니까 이제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게 관형격 조사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오, 좋아요. 네, 세 가지. 친구 알고 계셨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자, 관형사랑 관형어는 엄연히 그 들어가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얘는 세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세 가지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관형사는 관형어가 맞습니다. 그죠? 두 번째 같은 경우 아까 체언 얘기했죠. 체언을 얘기했으니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조사인데 관형어가 되게끔 만드는 조사 저번 시간에 격조사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관형 격조사 들어갔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용언의 어간이라는 게 들어가서,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외울 때 어떻게 하시냐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용언 플러스 관형 사용어 이렇게만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어미가 들어갔으면 뭐가 있어야 돼? 어간이 있어야지. 용언으로만 퉁치면 안 됩니다. 용언은 어간과 어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퉁치시면 안 됩니다. 자, 용언의 어간이라는 포인트 들어간 다음에 반드시 관형 사용 어미 들어간다 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의존 명사는 관형어에 수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럼 용언에 적용이 될 것이니 우리가 이 부분도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는 결론적으로 품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가 되는 거? 붙을 수 있는 애들은? 조사가 되는 거죠. 체언 옆에 붙었으니까. 친구 이해됐어요? 환희 이해됐어요? 괜찮아? 모르겠으면 얘기해도 돼요. 괜찮아? 친구는? 레온이 괜찮아? 응. 여기는 조사라고 했었고,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 그대로 관형사용 어미에 해당하는 용언인 부분들까지 들어갔으니까 얘는 이제 의존 명사가 돼요. 자, 나머지 것도 한번 가볼게요. 자,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너만큼 할 만큼. 자, 너만큼에서의 만큼은 뭐야? 체언 옆에 붙을 수 있는 건이 조사죠. 너가 대명사니까. 그죠? 자, 근데 할 만큼 했다. 이건 뭐야? 할 만큼. 자, 할이 뭐야? 용언이죠? 용언에 어간 플러스 과연 사용 어미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띄어 써주셔야 되고, 여기가 여기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오케이? 됐어요? 자, 뭐 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뿐이야 했을 때 그 뿐도 조사가 되는 거고, 그죠? 나는 이것을 먹었을 뿐이야 라고 했을 때 거기선 걔가 의존 명사가 되는 거죠. 요 차이 아시겠어요? 괜찮아? 주현이 괜찮아?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힘들어? 괜찮아? 맞아야 돼. 그러면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마셔야 돼요. 알겠죠? 응.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왜 이걸 미리 하는 거냐면은, 이거 생긴 건
풍사라는 단어는 있지만 사실 이거 한글 맞춤법에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네 1학년 1학기 때 하시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42항입니다. 네, 조사와 의존 명사는 구별하여 쓴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간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품사 부분은 거의 다 끝났는데 우리가 헷갈릴 만한 품사들도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그 뒤에 50페이지 이후에 저희 51페이지부터 56 볼게요. 56. 그 55페이지부터 56페이지의 합성어 부분 제외하고 18번부터는 올 품사에 대한 문제예요. 자, 여러분들은 요 부분이 과제로 나갈 겁니다. 추가 과제입니다. 문법 과제예요. 이렇게 나갈 거고요. 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뭘로 갈 거냐? 우리가 파생어랑 합성어 요쪽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네?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디부터냐면은 55페이지의 18번부터요. 그 다음에 61페이지의 45번까지요. 제가 이거 뒷부분은 기출이라서 저랑 같이 할 거고요. 0위까지만 과제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물론 과제집은 당연히 따로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문법 같은 거는 확실히 지금 3월 전에 끝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이렇게 해드리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 저녁 때 하는 반이랑은 좀 지금 다르게 하고 있어요. 교재도 달라요. 여기 반이라서 요 부분의 문법에 대한 문제가 따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전에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디를 하실 거냐면은 자, 6페이지 한번 볼게요. 물론 제가 교재에 있는 거 그대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기할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긴 단어의 형성이라고 나와있죠. 그쵸? 단어의 형성. 단어라고 했을 때요, 나눠지는 기준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어의 구성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의 종류도 있어요. 자, 일단 단어의 구성 요소는 뭐랑 뭐로 있냐? 이렇게 있습니다. 어근과 접사로 나와져요. 오랜만에 하시는 거죠? 그죠? 어근 접사. 자, 우리가 어근은 뭐라 했었죠?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혹시? 시연이?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안 납니다. 보민이 설명 가능? 왜요? 애매해요. 지우 설명 가능? 야, 뭐 어떤 부분이 애매해? 간이랑 헷갈리시는 거 아니죠? 어근 뭔지 아세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의미긴 한데
요 의미 중요해요. 의미가 두 가지죠. 우리가 문법에서 다루는 의미라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어휘적 의미와 문법적 의미로 나눠진다 했어요. 그럼 방금 얘기한 그 의미는 뭐예요? 어휘적 의미, 그쵸? 어근은 이렇습니다.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요소예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요소를 어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어근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요거 얘기할 때 요거 두 가지를 같이 다뤄요. 어간과 어근. 어근 제가 다시 한번 박아드릴게요.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구간이면 다 어근이에요. 실질적 의미가 만약에 따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두 가지의 말들이 이렇게 합쳐져 있는데 얘네 따로 의미가 있고 얘도 얘 따로 의미가 있다면은 이건 어근이 두 개인 거예요. 오케이? 뭔 말인지 알겠어?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예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얘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거 없죠? 그럼 얘는 어근이 몇 개인 거야? 한 개인 거야. 자, 그러면은 얘는 나눌 수 있어요? 뭐랑 뭐로? 샘과 물로 나눠져요? 그럼 얘는 어근이 몇 개인 거야? 그쵸, 두 개예요. 어근이 한 개가 아니에요. 이거 샘물이 있다고 해서 어근이 한 개 아니에요. 실제적 의미가 있다고 해서 하나가 아니라 실제적 의미로 존재하는데 나눌 수 있으면 그 나눠진 얘네 자체도 어근이라는 얘기예요. 얘도 어근이고요. 얘도 어근이에요. 자, 근데 이런 요소들이 여기서는 헷갈리지 않으실 텐데 어간과 어근이 헷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간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말 그대로 용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죠. 그쵸?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더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어간은 무슨 형태소였죠? 네, 실질이면서 의존 형태소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 주목해야 되냐? 실질 형태소라는 거에 주목을 해줘야 돼요. 그럼 어간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구간이야. 근데 어근도 그렇고 어간도 그렇고 둘 다 실질적 의미가 있네?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얘도 실질적 의미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얘들은 이미 벌써 말씀드렸던 바가 있기는 합니다. 자. 얘의 어간은 어디까지예요? 여기까지, 어간 어디까지예요? 솥까지죠. 그럼 얘의 어근은 뭐예요? 네, 솥다? 얘 의미 있어요? 실질적 의미? 얘 문법적 의미밖에 없죠. 예. 어근도 마찬가지 솥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졸려요? 그러신 것 같은데? 자, 좀 더우시면 좀 이거 줄여드릴까요? 나도 슬슬 덥거든요. 자, 이거 위에 이거 많이 했었죠, 저번에? 옛날에. 자, 얘도 마찬가지. 얘는 어간 어디까지? 예? 솥? 샘솥까지. 하나? 두 개 아니고. 예,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일단 칭하는 거기 때문에 샘솥까지가 들어가죠. 자, 근데 여기서 어근 어떻게 된다고 했죠? 그럼 얘는 뭐죠? 그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거 그대로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죠?
얘 의미 따로 있고 얘 의미 따로 있죠. 이 의미가 같진 않잖아. 그치? 연결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나눠주셔야 돼요. 그럼 어간과 어근이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다시. 그죠? 어간은 단순히 용언이라는 범위 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근이라는 거는 이 범위를 넓혀서 단어를 통틀었을 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구간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자, 다시 넘어가서 하나 더. 이것도 뭐 다시 물어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여기 어간 어디까지? 여긴 쉽겠죠? 그죠? 여기까지 가죠? 자, 근데 얘는요? 네? 다시 뭐라고요? 치랑 솥? 가시? 다른 의견이 없어요? 한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의견 없어? 치랑 솥? 본인 뭔지 알아? 나 이거 했던 건데. 네. 그러니까 어근은 어디야? 네. 솥이죠. 어근은 솥까지예요. 그죠?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망각하신 부분이 뭐냐? 실질적인 의미를 망각하셨어요. 네. 치라는 게 그러면 얘 혼자로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혼자서의 실질적 의미가 없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치라는 부분이 사실 어쨌든 쏟다라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의 의미를 부과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느냐 라고 하는데 이거는 결합되어야만 의미가 생기는 거지 결합이 안 되면 혼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고로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할 때 말하는 부분이 자, 그 친구를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접사라고 했어요. 접사의 특징이라고 했을 때 자, 접사는 어디에 붙는다고 하냐면은 어근에 붙는다고 했어요. 네, 어근에 붙어요. 그럼 어간에 붙는다는 얘기는 뭘 못한다는 얘기냐? 자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전에 형태소 얘기했을 때 자, 접사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한다 했어?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의존이자 형식 형태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자, 요런 특징이 일단 있고요. 자, 어근에 붙어서 다른 기능들을 한다 했었습니다. 다른 기능들을 한다 했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의미를 부가 혹은 한정 같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우리 이것도 했었죠. 최근에 풀었죠. 문제 분사 변경하는 기능이 있다고 했었고요. 자, 우리가 이 접사를 본격적으로 배우는 부분이니까 세 번째는 이러한 기능도 합니다. 피동사동의 기능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외웠었을 거예요. 피동전미사 이희리기, 사동전미사 이희리기 우구추 이렇게 하면서 외웠을 거예요. 그쵸? 안 외웠어? 외워 이씨. 아무튼 그리고 피동전미사, 사동전미사 요런 거의 기능도 하고 있었다. 요거 지금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럼 이 치소따의 치는 얘는 그럼 뭐가 되는 거냐? 하나 더 빼서 접사로 나눠주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단어의 종류라고 한다면요. 얘도 크게 나눠주자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눠지는데 단일어는 어떤 거냐면은 이런 친구들이에요. 사과, 하늘 이런 거 같이 어근이 한 개 있는 단어. 그러니까 실질적 의미가 한 개만 있는 단어. 오케이? 어근이 한 개만 있는 단어를
단위라고 하고요. 자, 그럼 복합어라는 말을 이제부터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의문 배우실 때도 이 복합어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합성어, 복합어에 대한 개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복합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냐? 어근이나 뭐 혹은 다른 뭐 접사된 구성 요소가 몇 개 이상인 거예요? 2개 이상인 거예요. 2개 이상. 근데 자, 복합어에서도 2가지로 나눠져요. 뭐랑 조합을 하느냐에 따라 2가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 아세요? 자, 지금 이거의 조합에 따라 달라진다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근과 접사 이런 식으로 합쳐졌다면 우리가 뭐라 했었나요? 파생어라 했었어요. 그쵸? 그리고 자, 2번째 어근이 합쳐지면은 요거가 이제 우리가 합성어라고 했었습니다. 자, 접사는요, 뒤에 오든 앞에 오든 상관이 없어요. 순서에 상관없이 얘네들의 조합이 들어간다면은 파생어예요. 근데 자, 어근이 2가지가 들어간다고 하면, 혹은 2가지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합성어라고 했어요. 이거 되셨을까요? 졸려? 졸리냐고? 괜찮으세요 지금? 그럼 좀 더 해주세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일단 파생어 얘기 좀 해볼게요. 파생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기준으로 얘만 좀 들어주면 끝나는 부분이라 요거 얘기해 볼게요. 이미 우리가 이번 주에 미니 모의고사 푸셨을 때 아마 7번 문제에 저 문제가 있었죠. 그쵸? 젖먹이. 이거 기억나시죠? 젖먹이. 너도 했잖아. 금요일 했잖아. 7번 문제 3번 젖먹이. 네. 그게 파생어야. 그런 게 파생어예요. 자, 아무튼 지금 파생어 얘기를 잠깐 다시 할 건데, 뭐 요거는 꼭 그렇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접사가 뭐 앞에 오면은 접두사, 접사가 뒤에 오면 뭐 접미사, 뭐 접두 파생어, 접미 파생어인데, 그냥 그건 접사의 위치에 따른 거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시면 큰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3가지에 있는 요 부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파생어는. 자, 보통 의미부가와 관련된 것들은 보통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요런 거에서 많이 나옵니다. 접두 파생어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마디로 접두사 같은 경우는 1번에 대한 기능이 많이 나옵니다. 의미부가에 좀 많이 나와요. 네, 요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파생사가 아니라 파생어죠. 품사 얘기하니까 자꾸 헷갈렸네. 위치는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뭐가 되었든 이 기능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를테면은 뭐 요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얘들은 딱 봐도 어디랑 어디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구분이 가시죠? 그죠?
역일기점으로, 그죠? 역일기점으로, 역일기점으로, 그죠? 꾼이라는 거는 뭐야? 일종의 뭐뭐를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그치? 뭐뭐를 하는 사람. 그래서 사냥꾼과 사냥을 하는 사람, 장사하는 사람, 사기를 치는 사람. 도박꾼, 도박하는 새끼. 아무튼 이렇게 나와지는데, 근데 우리가 꾼만 보면, 얘만 보면은 혼자서 의미가 있어요. 반드시 다시 얘기했죠. 반드시 결합해야만 의미가 부과가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파생어 중에 하나다. 왜? 여기가 무슨 순서기 때문에 어근과 접사순으로 결합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장간 일을 하는 사람, 심술을 부리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얘기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이 품사 변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문제에서도 많이 해봤을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품사 변경이 뭐랑 관련되어 있냐? 보통은 여기에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뭐가 있냐? 예를 들어서 얼음. 얘는 파생어입니다. 얘 하나로 명사로 취급하시면 안 돼요. 물론 명사 맞긴 해요. 명사 맞는데 단어의 그 종류로 따져보자면 파생어예요. 왜? 주영아 왜 그럴까? 접사가 그럼 여긴 얘는 뭔데 그러면? 어근 어근이자 하나 더. 네, 어간이죠. 팍씨. 자, 다해서 얼이라는 어간 플러스 음이 들어가면서 자, 방금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거였어요. 그죠? 동사에서 명사. 그죠? 비슷한 걸로는 웃음도 있고 울음도 있겠죠.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 뭐라 했어요? 자, 같은 형태의 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얘가 물론 접사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도 있다 했어요?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치? 어미인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진짜 엄매를 그러니까 뭐 문학이든 엄매든 되게 힘들게 외워보세요. 그냥 얘가 접사인지 어미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외우실 때 뭐라고 하냐면은 뭐 명사 파생 접사 막 이래. 명사 파생 접사. 그냥 접사라고 하면 되잖아. 접사 중에 품사 변경의 기능만 하면 그게 접사지. 뭐 명사 파생이 그거 왜 외워? 어차피 누가 봐도 얼음이 명사인데. 여기서 얼은 어간인 거 아는데 뭘 그렇게까지 외워? 대가리 아프잖아요. 그죠? 자, 그럼 또 어떤 경우? 자, 이거 말고도 또 이런 경우. 명사형 어미다. 막 이러면서. 그냥 봐봐. 결론적으로 명사 같거나 명사로 바꿔진다면은 그럼 명사 패생 접사, 명사형 어미 이렇게 하면 되지. 왜 이걸 하나하나씩 외우려고 그래? 그럴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다른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보다 선배인 친구들 항상 그 고3 때쯤 와서 뭐 얘기를 하자면은 보통 이렇게 그냥 다 외워. 그러니까 엄매가 힘들지. 당연히 힘들지. 외울 걸 그냥 그렇게 외우기만 하는데 이해를 안 하시고 외우기만 하니까. 그러면 당연히 힘드시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기능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렇다 해서 얘가 동사에서 명사로만 바뀌는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도 있냐?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얘는 파생어입니다. 얘는 파생어예요. 얘, 뭔 소리지? 라고 지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이거 형태소로 나눠보면 뭘로 나눠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형태소. 지훈이 잘하는 거 아니지? 네. 어떻게 나눠줄까?
일단 물어볼게요. 얘 두 부분으로 나눠질까? 세 부분으로 나눠질까? 네 부분으로 나눠질까? 세 부분? 안 해. 근데 왜 말을 못 해요? 뭐랑 뭐로 나눠져요? 공부. 하다야 하만 가는 거야. 근데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파생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마치 되게 뭐처럼 생겼어요? 어간처럼 생겼을 겁니다. 맞죠? 맞죠? 어간이 아니에요. 아닌 그 근거가 뭐냐? 레온이 약간 한계에 오신 것 같은데? 자, 일단 공부 품사 뭐예요? 그냥? 얘 품사 뭐야? 명사죠. 자, 명사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에 대한 품사는 뭐예요? 동사죠. 자, 품사 변경의 근거가 생겼어요. 그쵸? 근데 얘는 어쨌든 어미일 수밖에 없고요. 그쵸?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어간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서 어간은 뭐가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어간이죠? 공부? 안 변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접사랑 어간이랑 뭐 같은 뭐 그런 건 아니잖아. 어간으로 묶어주실 거면 공부하까지 해주시면 되지. 안 변하는 부분만 캐치하시면 되는 거잖아. 왜요? 어질어질해? 어려워? 아직? 여기까지 되신 거야 그러면? 어디가 문제인 거야? 어디 부분? 에? 왜 하까지냐고요? 어미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어미는 바뀔 수 있는 거잖아. 여기는 형태가 안 바뀌잖아요. 어간은 의미를 기준으로 하긴 하되 용언 사이에, 용언 내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했어요. 그쵸? 얘 바뀌면 실질적인 의미가 이상하지 않아요? 공부하다 말고 그러면 공부돼 막 이래? 공부되다 막 이런 거 해요? 아니죠? 홀리몰리. 자, 봐봐. 여기서 지금 많이 헷갈리시는 게 얘네 둘은 엄연히 다른 기준이에요. 다른 기준이야.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얘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 그거 다를 수밖에 없죠. 이 공부하다 해서 얘가 형태가 안 변하잖아. 얘는 형태가 안 변하는 거 맞지? 얘네 변하면 이상해지지 않을까요? 맞죠? 그럼 다시 생각해봐. 자, 일단 다시 원점으로. 자, 공부하다. 품사 뭐예요? 동사죠. 얘만 보면, 그쵸? 맞아요? 그럼 얘는 용언이죠? 그럼 용언은 무조건 어간과 어미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여기서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안 변한 애들이 얘네까지 아니야? 공부하다, 공부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어간은 얘까지인 거야. 어간은, 그러니까, 여기까지예요. 어미는 다까지고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어근접사로 나눠볼 거면은 나눌 수 있는 건 나눠보시면 되고 나눠지지 않는 건 안 나누셔도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근은 뭐예요? 공부까지예요. 끝. 접사는요. 여기서 하가만 들어가면 돼요. 다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죠? 그럼 그건 빼면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필터를 얘에다 적용했냐 얘에다 적용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질문이 아까 뭐였냐? 왜 하가 왜 어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라고 접사인데 왜 어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기준이 다르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간이 아니라 어근이 아닌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저 주황색이요. 뭐요? 공부하. 그러니까 하만 봤을 때 이 어간이 아니란 말은 얘는 얘만 두고 보면 어간이 아니라고. 어간 이거 세 개 다 들어가야 된다고. 변하지 않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래서 이 어간이 아니란 말은
뭐냐면은 이거 하나가 어간이 아니라 단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접사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사에서 동사로 품사를 바뀌어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얘가 접사라는 근거를 가지게 됐고, 다시 얘기했지만 이 둘은 나누는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요 얘기를 한 이유가 지금 기준이 계속 다르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기준의 그 범위가 다르잖아. 봐봐요. 치솟다만 봐도 제가 이거 어떻게 얘기했어요? 용언에서 변하지 않는 부분 치솟까지인 거니까 이게 어간이었던 거고, 의미상으로 따지면 얘는 실질적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는 어근이 안 되는 거고, 그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물어볼까? 저야 뭐 이걸 단어로 나눴을 때, 용언으로 나눴을 때 기준을 얘기해줬지만 문제에서는 이런 걸 친절하게 말 안 해줘요. 얘가 어근인지 접사인지 뭐 이걸 나누는 기준이 다른지 이런 말 안 해줘요. 그냥 문제로 그냥 나와버린다고. 이거 이제 되셨어요? 여기 이해되셨어요? 납득돼 이제? 레온이 괜찮아? 그냥 졸려? 환희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요? 이해됐어? 괜찮냐고. 네. 지현이도? 만약에 정 모르시겠다면은 어쨌든 이 나누는 기준에 필터를 씌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터가 각각 다른 것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도 우리가 뭐 파생어 얘기하고 했으니까 세 번째 것도 한번 달아봐야겠죠? 뭐 그닥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피동사동 관련해서는 말 그대로 뭐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누구요? 애들 다 갔는데 어. 다른 친구가 있나요? 몰라. 아 그래. 없어. 자, 요거 같은 경우도 그냥 의미상으로 따지면은 얘는 그냥 뭐야? 능동이고, 그죠? 얘 능동이고 얘는 지금 피동이잖아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선 이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문장 구조의 뭐 변화다, 뭐 이런 식으로 변화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뭐라 하냐, 7페이지에 그 품사나 문장 구조가 변화한다. 요거 같은 경우. 자, 우리가요, 요 세 가지가 하나씩 독립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둘 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높이다. 자, 높다 자체는 뭐야? 형용사죠. 그냥 높이는 건 동사예요. 왜? 건물을 높이다. 이거 공사해야 나오는 거 아니야? 그 시멘트라도 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에서 동사로 바뀌는 품사 변경의 기능도 있고, 두 번째 또 뭐도 있어? 얘는 높이다는 뭐에 가까워? 피동에 가까워요? 사동에 가까워요? 피동, 사동이 뭔지는 아시죠? 네, 사동에 가깝죠? 그렇죠?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2번의 부분과 3번의 부분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죠. 물론 이 피동사동 전미사 자체가 의미를 부과하는 역할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만 된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요 세 가지가 여러 가지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요걸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품사 변경만 생각해서 음이나 뭐 기 아니면 미음 뭐 이런 것만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거 튀어나와 봐요. 그럼 뭐 이제 헷갈려 버리는 거죠. 비슷한 예류는 뭐 이거 말고도 뭐야,
넓히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넓다 자체는 뭐가 되는 거야? 형용사잖아요. 그쵸? 근데 넓히다 뭐야? 동사겠지. 뭐 여기 제 뱃살을 넓히다 할 거면 뱃살 넓히다 이러면은 뭘 처먹어야 나올 거 아니야. 너무 경박스럽나?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요 파생어 부분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 잘 기억해 주시고요. 사실 지금 제 욕심 같아서는 합성어까지 해주고 싶은데 그것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외울 게 너무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합성어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월 한 둘째 주부터 그때부터 이제 의문을 한번 제대로 나갈 거예요. 1학년 1학기 때 들어가는 부분들 싹 다 나갈 거니까 그 전에 여기서 우리가 최대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때 많이 베이스를 쌓아두셔야 돼요. 지금 안 쌓아두시면은 의문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막 튀어나오거든요. 갑자기 막 복합어가 나오고 어디 관용사 영어미 막 튀어나오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때 와서 이거 물어보려고 하면은 안 돼요. 지금 빨리 해뒀을 때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30분이니까 50. 근데 그게 있지 않나요? 저도 어쨌든 국어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일반적인 이미지의 그런 국어쌤은 아니잖아요? 그냥 보통 국어쌤 하면 약간 점잖은 느낌, 그죠? 아닌가? 너 나밖에 안 봐가지고 그냥 나 같은 사람밖에 몰라? 보통 점잖잖아요. 아닌가? 나는 내가 다른 국어쌤을 수업하는 걸 겪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는데 어때요? 이렇게 저처럼 이제 뭐라고 해야 돼?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 유쾌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 알겠어요. 봉빈 너 왜 그러는데? 그냥 신경 쓰여서. 자, 거기 지금 백석 작품이죠, 그죠? 제가 얘 세계관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이게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 사실 확인하는 거 했어? 예전에? 당연히 친구한테는 아니지. 이전에 했겠죠. 네. 그럼 지웅이는 어쨌든 했단 얘기네? 네? 저거 했단 얘기네? 네. 그거 기억하시겠네? 일단 던지고 보기? 좋아요. 일단 던지고 일단 알고 있다고 일단 하기? 그래요. 기억나신다니까 그럼 지우한테 그러게. 지우야 이거 백석 시는 보통 언제부터 나왔다고 했죠? 네, 일제강점기 중에서도? 1970년대는 일제강점기가 끝났어요. 네. 1970년대는 산업화와 독재 정권입니다. 예. 1940년대 일제강점기였죠, 그쵸? 그래서 이때 당시에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완전히 후반이라서 이러한 정책 등이 시행됐다고 했어요. 이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민족 말살 정책, 그죠?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뭘 없애기 위한 정책이다. 민족성을 없애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일환 중에 하나가 이전부터 이루어지긴 했지만 거의 강제에 가까워진 창씨개명, 그죠? 이제 김두현 씨를 김단학하상으로 이렇게 바꾸고 그런 것도 있어갖고, 그 다음에 한국신민선언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옛날에 초등학교 때 조회 같은 거 많이 했죠. 요즘은 안 하시죠, 그죠? 중학교에서는 안 하시지 않아요? 해요? 중학교에서 조회 같은 거 해요? 교장 선생님 말씀하고 그런 거 해요? 안 하죠.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그죠? 초등학교 때는 몇 번 해봤을 거예요, 그쵸? 그때 이제 뭘 하냐? 이 한국신민선언을 먼저 하고 합니다. 일종의 뭐냐면은 조회 처음에 시작할 때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조국의 수호자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이걸 바꾼 거야. 나는 대일본 제국의 한국 시민으로서 내 몸을 다하여 바칠 것을 맹세한다, 대충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초딩 때부터 이제 너는 일본의 노예다 라는 가스라이팅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고 막 그런 정책들이 막 있었습니다. 뭐 그거 말고는 뭐 강제징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자, 아무튼 이렇게 민족성을 없애려는 정책에 반해서 이 백석 같은 경우는 네, 피난을 많이 다녔습니다. 네, 피난을 다녔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백성의 고향이 어디면은 그 평안도라고 해서 그 우리 지금 강원도에서 조금 올라가면은 보이는 그 북한 그쪽이에요. 근데 피난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저기 위에 그 시 제목 중에 신의주라는 곳도 있어요. 남신의주 유동 박시봉방이라는 뭐 그런 시가 있습니다. 뭐 거기 신의주 지역은 어디냐면은 그 러시아랑 중국의 그 가까운 공간이에요. 그 거의 북한에서 저기 끝에.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중국,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여길 가거나 아니면은 어딜 가냐면은 아예 중국 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심정들이 나오긴 하죠. 어떤 거야? 일단 내가 뭘 버렸어? 고향을 버렸으니까 당연히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타향살이를 하다 보니까 여기 내가 모르는 지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외로움도 존재하겠죠. 이건 그냥 둘이 같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 백석 씨의 또 다른 특징들이 뭐냐면은, 자, 아까 민족성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민족성을 뭐 하길 바라냐면은, 민족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시들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민족성을 회복하려는 그런 소망적인 부분들이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됐나요? 여기서 조금 더 가면은 뭐 다른 내용들도 있죠. 뭐 자아성찰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자아성찰 얘기할 때는 윤동주 때가 뭐 제일 많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윤동주 나오면서 백석 씨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한 세계관을 좀 확립을 해주시려면요, 자, 98페이지에 있는 보기 한 번만 한번 익히고 넘어갑시다. 특히 문학은 보기를 좀 잘 보시라 했어요. 네, 보기를 봐야 되는 이유는 출제자들이 너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줄게 정도로 보시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석의 시에는 음식이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데, 자, 그의 시에 나타나는 음식 서사의 특징은 음식이란, 자, 거기 밑줄 존재를 차별 없이 거기 동그라미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자, 이런 걸 한번 갖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음식을 뭘로 취급하고 있다? 공동체로 취급하고 있대요. 근데 아까 말했던 여기 있는 세계관을 좀 대입을 해보시자면은 여기 부분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랑 연결시킨다면 이 공동체는 뭘로도 해석이 가능하냐? 우리 민족성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해요. 네, 됐어요? 연결되세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선우사에서 선은 반찬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시에서 음식은 친구로 등장한다 그랬어요. 자, 선우사이니까 우가 이제 친구, 버우자죠. 그래서 선우사에서 음식을 뭘로 만든 거야? 친구로 만든다. 친구로. 다시. 얘를 익숙한 친구로 만들었다는 거는 우리가 요것도 고려해 볼 수 있겠네요. 그쵸? 음식이 친구라며. 그럼 의인 아니야? 그죠? 물론 여러분들 입장에서 동물을 친구로 대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문학적으로 봤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에서 화자는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은 서로 이질적인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그들. 그치? 반찬이니까 당연히 이질적이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그들과 자신의 유사성을 확인하게 되고, 이를 통해 화자와 그들의 관계는, 자, 거기 동그라미 동류관계로 나타난다. 동류관계라는 얘기는 요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동질감. 네, 요것도 느낄 수 있다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 동질감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보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 음식과 화자는 뭐가 있다고요?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걸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봅시다. 볼게요. 자, 낡은 나조반에 흰밥도 가재미도 너 나도 나와 앉아서. 자, 그럼 여기서 낡은 나조반이라고 하면은 그냥 낡은 그 밥상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그만 밥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흰밥은 이제 뭐 음식에 해당하는, 음식이 맞나? 아무튼 여기서 음식이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석하자고요. 그 가재미는 뭔지 아세요? 그건 가자미고요. 아, 참고로 백석 씨는 어떤 말이 좀 자주 나오냐면 북한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북한 말. 여기서 가지미는 뭐냐면 일종의 그 동치미 비슷한 거예요. 동치미 비슷한 거. 그러니까 김치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 말이나 그러한 사투리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요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토속적이라는 성격도 드러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토속적이 왜 이렇게 연결이 되냐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서 자, 토속적의 진짜 정의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토속적이라는 거는 혹시 아세요? 시연이 기억나? 뭔데? 맞아. 그럼 향토적이고 토속적이라는 게 뭔데요? 향토성. 이거 이전에도 말했는데 아마 까먹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토속적이다, 향토성이 있다 라는 얘기는 특정 지역을 연상하게 만들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은 이 토속적이고 향토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뭐가 나왔어? 특정 북한 말이 나왔죠. 그러면 토속적이죠. 이거 외에도 예를 들어서 이 시에 만약에 어떤 소설이든 시든 막 경상도 사투리 써. 니 뭐라 카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을 연상하게 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렇게 넣어볼 수 있죠. 이해됐어요? 니 아이 정리. 그것도 이제 뭐야? 토속적인 거지. 왜? 그 연변 사투리 나왔잖아. 그죠? 아, 북한인가? 연변, 헷갈려. 연변이죠. 연변 맞죠? 연변 아무튼 네. 자, 그것도 있고요. 요 연상이 되는 부분도 토속적이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좀 요거에 가까운 경우에도 시골 정경 혹은 시골 풍경과 연결돼도 토속적입니다. 두 가지 정도로 범위를 나눠주시면은 앞으로도 토속적, 혹은 향토적,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그래? 뭐가 안 보여? 어떤 거 안 보여? 괜찮아요? 자, 그러면 자 아까 그 너도 그러니까 나도 다 같이 앉아서 하고 있다라는 거 사실상은 그냥 우리가 밥상을 차린 건데 지금 마치 뭐라고 해? 같이 앉아서 있다고 했잖아. 그쵸? 같이 앉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뭘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음식을 벗으로 만들었다고 했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흰밥과 쓸쓸한 저녁을 만든다. 그럼 일단 쓸쓸한 저녁이라 했을 때 너무 크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만 그냥 분위기가 요 정도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네요. 그쵸? 근데 막 엄청 부정적이고 그런 거라기보다는 살짝 좀 그냥 내가 지금 좀 쓸쓸한 처지에 놓여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흰밥과 가재미와 나는 우리들은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것 같다. 우리들은 서로 믿었고 정답고 그리고 서로 좋구나. 그럼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반찬들은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존재?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존재들이죠. 맞죠? 요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은, 자, 이거 이전에 그 미니모에서 푸셨던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자, 우리들이라고 한 거 보니까 뭘 알 수가 있어요? 나든 저 반찬이든 성격이 어떻다는 거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저문강의 삽을 씻고에서도 우리가 저와 같아서 라는 부분 한 번 했었잖아. 완전 옛날에 기억하셨을 거예요. 아직 친구는 모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맑은 물 및 해정한 모래톱에서 하구 긴 날은 모래알만 해이며 잔뼈가 굵은 탓이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바람 좋은 한벌판에서 물닭이 소리를 들으며 단잇을 먹고 나이 들은 탓이다. 회 따른 산골에서 소리개 소리 배우며 다람쥐 동무하고 자라난 탓이다. 그럼 이건 뭔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동질적인 이유를 일종의 말하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다 어때? 뭐와 관련돼 있어요? 자연이랑 관련되어 있죠. 그쵸? 우리 다 어디서 자라왔다고? 자연에서 자라왔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제부터 뭐가 나와요?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모두 욕심이 없어 희어졌다. 자, 여기서 욕심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종의 뭐에 대한 욕심이 없는 걸까? 이거겠죠? 현실 세계? 조금 더 얘기하면 속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일단 여기까지. 근데 이게 진짜 속세인지는 그 밑에 것까지 확인을 해보셔야겠지만, 자, 그 다음에 착하디 착하서 새갓은 가시 하나 소나기 하나 없다. 지금 새갓이라 뭐라고 나와있어요? 성질이나 기세가 억센. 그러니까 여기서 성질이 억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누구? 나와 반찬들. 그죠? 너무나 정갈해서 이렇게 파리했다. 자, 파리했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파리하다. 뭔지 알아요? 윙윙? 뭔지 아세요? 파리한? 파리한 모습이라고 하는데. 초췌하고 좀 연약한. 맞아요. 초췌하고 연약한 모습을 파리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아마 어디에 나왔을 거냐면은 그 백석 작품인데 그것도 여승이라는 작품. 아세요? 여승이 이제 여자 스님을 얘기하는 건데. 여자 스님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뭐 파리한 모습으로 뭐 이렇게 지내다가 뭐 머리도 파르르하게 깎고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내용이 뭐 대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착하지만 동시에 어떤 존재라고 볼 수 있다? 연약한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착함, 연약함. 자, 이제 여기서 뭘 끄집어내야 될까? 연약함 나왔으니까 어떤 걸 좀 끄집어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일제강점기 끄집어내도 될 것 같아. 그쵸? 일제강점기 하에 연약한 존재라고 하면은 사실 뭘 상징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그죠?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민족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민족성 회복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또 뭐라 하냐면 우리는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민족 생각하면 되죠. 그죠? 우리가 좀 힘들게 막 그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서럽지 않다. 우리들은 외로워할 까닭도 없다. 그리고 누구 하나 부럽지도 않다. 근데 얘네가 각각 누구야? 반찬들과 나를 포함한 거죠. 그쵸? 근데 사실 뭐 말이 그렇지 강조하고 싶은 건 뭐야? 우리는 그렇게 연약은 하지만 우리가 서럽지 않고 그런 안 좋은 상황에서 억압된 상황 속에서도 서러워하지 않고 뭐 그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이 또 핵심이네요. 흰밥과 가지미와 나는 우리들이 같이 있으면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을 것 같다. 이게 뭔 말일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를 우리가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우리만으로도 이미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그럼 여기서 세상 밖이라고 하면 뭐 어딜까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는 속세죠. 근데 시대적 배경을 만약에 반영한다 하면은 일제강점기 하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세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되셨어요? 자, 요거 기반으로 바로 그 아까 잠깐 보기 읽어드렸던 2번 한번 같이 봅시다. 보기 읽었으니까 하나씩만 볼게요. 자, 1번. 흰밥, 가재미는 나와 서로 정다운 공동체로 설정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동질감을 느끼는 존재잖아. 맞아요? 그래서 나와 흰밥, 가재미의 관계는 우리들이라는 동료 관계로 나타난다. 동질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죠? 자,
해정한 모래토, 바람 좋은 한벌판, 외따른 산골은 가지미, 휰밥, 나 모두 욕심 없이 착하고 정갈하게 자랐음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여기까지 맞죠? 우리가 자연에서 자라온 거니까. 자, 우리들이 서로 이질적인 대상임을 부각하냐? 오히려 이질적인 게 아니라 뭘로 바꿔주시는 게 맞아? 동질적으로 바꿔주시는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휰갑과 가재미와 나는 낡은 나조반에서 쓸쓸한 저녁을 같이 맞이한다는 유사성을 통해까지도 맞고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상이 되는군. 또 맞겠네요. 그죠? 4번. 우리들은 욕심 없는 마음씨와 착한 심성을 지났다는 유사성이 있는 친구들로 화자는 이로부터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이겨내는 힘을 얻고 있다. 그쵸? 우리가 가난해도 서럽지 않다. 뭐 해도 서럽지 않다. 외로워도 괜찮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외로워도 괜찮아요? 아, 끝 아니에요? 다음에 5번. 세상은 욕심 없고 착하며 너무나 정갈한 우리들과는 그치 이질적인 대상. 맞아요? 왜 이질적인 거죠? 아까 뭐라고 했죠? 어떤 표현을 통해 이질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세상 같은 건 밖에 놔도 좋다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쵸? 명확하게 그 부분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이러한 세상에서 벗어난 삶을 긍정하고 있다. 또 맞네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지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시 보시면요. 92페이지가 일단 본문이고 99페이지에 있는 보기도 한 번만 보고 갈게요. 거기 보면요. 누구 작품이냐는 이성부라는 시인의 작품인데 일단 이 보기를 기반으로 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자, 뭘 통해? 별을 통해 민중의 모습을 형상하고 있다. 민중의 모습. 그럼 일단은 여기서 별하는 것은 뭐에 가까운 거야? 민중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즉 고난과 시련에 맞서 눈물과 땀을 흘리면서도 뭐라고 있대요?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전개해온 민중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자, 여기서 어떤 속성이 있었어요? 그럼 민중의 속성 중에 고난과 시련을 겪음에도 어떻게 하고 있대요? 우리가 삶을 살아온 존재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도 이겨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요, 이성부는 특히 어떤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냐면은 이제 억압된 현실 속에서도 버티는 민중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성부 작품 중에 좀 유사한 구조로 나오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풀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표현상으로. 자, 풀은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면 풀은 어떻게 돼요? 쓰러지죠. 눕거나 쓰러지죠. 그런데도 바람이 불어도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게 풀이래요. 그러니까 나무랑 비교해봤을 때 풀이 더 먼저 일어나잖아. 그죠? 근데 그런 속성을 뭐라고 하는 거야? 내가 시련을 겪더라도 금방 이겨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부의 시는 보통 이런 거랑 많이 연결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연결을 시켜주실 거면은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 자, 억압된 현실이라고 하면 보통 많이 나오는 게 그죠? 일단 일제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독재 있을 거고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는 아니고요. 이쪽이에요. 얘는 1970년대. 정확히 말하면 60에서 70년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억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중의 힘을 믿는다. 이런 얘기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다시. 자, 우리는 별을 이미 민중이라고 하기로 거의 약속한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거기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92쪽 본문 다시 볼게요. 별은 해도 돼요 이제? 아직 안 넘겼어? 넘겼어? 92쪽? 이 사람이 자, 일단 첫 번째 특성, 별은 뭐라고 돼 있냐? 서로 어우러져.
그 다음에 기대고 산대요. 그럼 민중들의 특성을 생각해보면 어때? 그냥 민중들은 이렇게 다 잘 조화롭고 똘똘 뭉치는 그러한 존재로 해석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자,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자, 여기서 봐봐요.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이란 말은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부정이에요. 그쵸? 이거 뭘로 생각하면 돼요? 억압으로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뭐야?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욕이 떨어졌지롱. 아유, 제가 허리가 아픈데 이게. 장난. 그러니까 시련에 봉착할수록 더더욱 뭐가 강해진다고 보면 돼. 자신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웃들에게 절을 맡긴다고 하니까 더 유대를 하는 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 맞아요. 더 힘든 상황일수록 다 같이 유대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그 밑에도 대놓고 나와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그 밑줄 더 튼튼해진 백성을 보아라. 여기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부분이죠. 풀을 백성이라고도 하죠. 자, 앞으로도 풀이라고 만약에 나오면요, 백성과 이미지를 연결시키면 돼. 이거 꽤나 많은 작품에서 나와요. 고전시가와 현대시를 통틀어 꽤나 많이 나와요. 풀이라는 이미지는. 그래서 그 고전시가에서는 그런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전시가에서는 민초라고도 합니다. 민트초코 말고. 아까 백성 민의 풀초자. 초록색 말고 민초 말고 그거. 예, 민초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죄도 없이 죄 지어서. 자, 여기도 한번 묶어봅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죄도 없이 죄 짓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단은 이 표현만 봤을 때는 무슨 법? 역설법이죠? 그죠? 역설법이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우리 백성들은 죄가 없는데 죄가 지었다는 건 뭐랑 연결시키면 돼? 억압된 현실이랑 연결시켜주시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말도 있어요. 더욱 불타는 부분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러면 그러한 억압된 현실 속에서 불탄다는 얘기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저항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저항 의지. 이런 상황일수록 저항 의지가 있는 그런 친구들의 문중이라는 거죠. 자,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지나간다. 이거는 뭐 일종의 민중들 간의 유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자,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가을 하늘에 왜 서러운 눈이라고 하는 걸까? 보통 여러분들이 벼를 기준으로 할 때 가을이면은 그래도 좋은 거 아니야? 왜? 추수하고 결실맺으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얘 왜 서럽다고 할까? 망해서? 뭐가 망해? 농사가 망했어요? 나 그런 말 한 적은 없긴 한데, 벼를 그냥 가을쯤에 추수가 한다는 건 좋은 부분들이 있지만 벼를 만약에 민중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떨까? 가을이면 어떻게 돼? 벼의 입장에서 털리지 않아? 추수 탈탈 쌀알이 탈탈탈 털리잖아. 그죠? 그러면 어떻게 벼의 입장에선 서럽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그런 상황에서도 서러운 눈 씻어. 그러니까 슬픔을 뭐 할 수 있는 사람? 극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극복할 수 있는 민중들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바람 한 점에서. 그럼 여기서의 바람도 얘는 긍정으로 봐야 될까? 부정으로 봐야 될까? 예? 긍정으로? 부정으로 봐야 돼요. 왜? 그 밑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그랬잖아. 바람이 있는데 뒤에 노여움이 있었으니까. 만약 그런 말이 없었으면 긍정인지 부정인지 모를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인 워딩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의 바람은
뭐로 보시면 되냐? 시련 정도로, 고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어쨌든 클리닉을 또 같이 이제 해봐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문학 같은 경우도 제가 뭐 단순히 뭐 어떤 뭐 해석을 해서 뭐 푼다기보다는 이 뭐 예를 들어서 문제의 선지를 기반으로 했을 때, 여기서 어떠한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번 주에는 그게 있었죠. 그 뭐야, 심란한 마음, 네, 이런 것도 찾아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걸 역으로 해석해 본다 했을 때 여기서도 뭐야, 바람이란 말 나오면은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명확하게 짚기가 어려웠잖아. 근데 그 밑에 노여움을 어쩌고저쩌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로 인해 노여움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뭘로 보시면 돼? 부정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아 근데 제가 얘기 안 해주면 또 어려우시죠? 근데 아니 봐봐, 바람이라는 말이 나왔어. 근데 우린 이게 뜻을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그냥 그 밑에 노여움, 약간 뭐 서운함, 화남 이런 거잖아. 그치? 그런 것들을 얘가 지금 뭐 한다고 했어요? 덮는다고 했어. 그럼 이 노여움을 덮는다는 거는 불편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참을 줄 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바람이 당연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셔야 된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좀 중간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간접적인 그런 워딩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떤 방향이라고 존재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 잘 캐치하는 것이 이제 뭐 국어를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연애를 또 잘하시지 않을까. 왜 널 보면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원래 그래요. 그 연애할 때도 뭐야 뭐 있어? 있냐? 아니요. 한이 있어? 응. 그냥 되게 간접적으로 하는 시그널을 잘 듣고 그거를 잘 해석해야 네, 잘 이끌어 가실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이제 눈치 없는 새끼 이러면서 너희 씨는 이러면서 이제 너희 새끼야, 응? 눈치도 없냐 이 새끼야 이런다고 그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이 더운 줄을 안다는 얘기는 뭘까? 우리가 그 시련에 가면 갈수록 더 어떻게 된다는 거야? 더 의지가 불타오른다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자, 이 넓디 넓은 사랑, 이 넓디 넓은 사랑이라고 한다면 아까 그 민중의 속성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것도 마찬가지 민중의 속성과 연결이 가능하죠. 부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네,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자, 이 피 묻은 잠깐만, 피 묻은 그림이요? 피 묻은 그림? 이거 뭐랑 연결시킬 수 있을까요? 저항? 그렇죠. 우리가 민중이 여태까지 이 억압적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버틴 거야? 피가 나면서도 버틴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저항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넉넉한 힘이라면 어쨌든 뭐로 보시면 돼? 민중의 힘 정도로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방금 얘기했던 걸 기반으로 해서 바로 3번 문제 99페이지에 있습니다. 99페이지 볼게요. 자, 1번.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이거는 고난과 시련이 심화될수록 오히려 강화되는 민중의 저력을 드러낸다. 연결 가능합니까? 네. 자, 2번.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은 개체로 있을 때보다 공동체적 유대감을 갖고 함께할 때 더욱 강해진다. 아까 유대감 잠깐 언급드렸었죠. 그죠? 3번.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은 아까 이거 제가 뭐라 했죠? 억압적인 상황일수록 더더욱 어떻게 한다고? 저항한다 했죠? 근데 그 옆에 뭐라고 했어요? 절망과 체념을 했으니까 이 부분이 워딩이 틀렸네요. 그쵸? 4번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 넓은 사랑은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민중의 모습. 그치? 바친다고 했으니까 또 희생이라는 워딩이랑 연결은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더 큰 가치를 실현하는 민중의 모습도 연결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민중의 강한 생명력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문학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141페이지 했죠? 그쵸? 그 153도 했고요. 그쵸? 158도 했죠? 했죠? 어우, 다 막 거지 같은 과학밖에 없네요. 거지 빵거 똥꼬 같은. 163 보겠습니다. 한이야, 너 그 뭐야 7시 하는 애들이랑도 친해? 응. 뭐 경민이랑 뭐 그런 애들이랑도 친해? 아니. 아니면 뭐 지호? 재준이? 아, 그쪽이랑 친하구나? 자, 한번 봐볼게요. 요것만 하고 마무리 할게요. 다 피셨죠? 힘들어? 많이 힘들구나? 힘들어? 네, 아니요. 그런 거 같은데? 넌 확실히 힘든 거 같은데? 자, 볼게요. 자, 도로망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 도로의 상황을 감시하여 교통량에 따라 차량의 소통을 조절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가 그때 내가 이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긴 했었나? 레아나 두 분한테 그 내용적인 이해도 이해인데 방법적인 걸 갖고 가시라고, 내가 어떻게 키워드를 선정하는지 그걸 위주로 갖고 가시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안 드렸던 것 같아가지고 안 했었죠. 그러니까 자, 내용 이해에서만 끝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실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 부분에서 어떤 키워드를 가져가는지, 예를 들어 순서를 구성한다면 제가 어떤 순서로 구성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가져가셔야 돼요. 알겠죠? 뭐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예. 자, 아무튼 이를 위해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를 검지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장치를 사용하는데, 그럼 어쨌든 간에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자, 도로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금 뭘 했냐면요. 그 주행하는 차량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주행하는 차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여기서 검지라는 말이 나왔는데, 검지라는 게 그냥 뭐 알 수 있는, 검사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수집 장치가 있대요. 주행 차량에 대한 정보 수집, 이러한 장치가 있대요. 자, 이 장치들은 주로 그럼 이제 어떤 구조로 나와야 될지 대충 파악이 되시죠? 주로 루프 센서와 피해주 센서를 이용한다. 그럼 요 부분은 일단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루프라는 게 있었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죠? 물론 지금 필기는 뭐 이렇게 해주시지만 여러분들이 문제에 마주하셨을 때는 여기에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뭐 이거를 이렇게 설정해 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설정해 주셔도 좋고요. 그럼 그 달랑 밑에 뭐 루프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뭐 1번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여러분 클리닉 풀 때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지문에 이런 지문에 분석했던 그런 흔적이나 뭐 읽었던 흔적이 나타난 친구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은근히 많아요. 근데 그런 분들, 안 하신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
여러분 이거 표시를 해놓고 안 해놓고의 차이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이라도 여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문제를 마주했을 때 이 선지를 비교하려고 이제 한번 지문을 또 보잖아요. 그럼 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거기를 그냥 봐버리면 그만인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어쨌든 한 번 더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한 번 더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친구들이 아 이거 별거 아닌데 되게 귀찮아서 하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오히려 이게 시간을 단축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진짜로. 네, 맛있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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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담 주는 거 맞아요. 아니야, 드세요. 장난이야. 자, 아무튼 자, 루프 센서는 자, 그럼 얘가 앞으로 요거에 대한 설명이 나올 건데 얘의 특성 정도는 생각을 해주셔야겠죠. 그 정도만 체크를 해보자고. 자, 도료 표면에 홈을 파고 홈을 따라 전선을 여러 번 감아 놓은 것인데 이런 거는 한 번에 다 그냥 입력하실 필요 없고 그냥 묶어만 두세요. 그냥 묶어만 그냥 이런 구조구나 정도로. 자, 매설된 루프 센서 위로 차량이 진입하면은 자, 루프 센서에서 발생한 자, 거기 밑줄 자기장의 변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루프 센서는요. 차량을 진입하게 되면은 뭐가 생긴다는 거야? 그렇죠. 자기장. 그럼 차량 진입 동그라미 쳐주시고 옆에 자기장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좀 더 좋겠죠. 그럼 이 센서는 뭘로 인해 발생하는 거야? 자기장에 의해 발생하는 걸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자기장의 변화에 따라 교류 신호의 주파수가 변동되어 이전 주파수와 차이가 생긴다. 자, 그러니까 자기장을 통해서 뭐가 변화한다? 주파수가 변화하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처음 본 이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단어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지금 거기 이전의 주파수 한번 밑줄 쳐보실래요? 그럼 이전의 주파수라는 거는 뭘로 변환하시면 돼요? 뭐 하기 전에? 차량이 진입하기 전 주파수로 변환해 주시면 좋겠죠. 그죠? 자, 이러한 다른 말들을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혹은 입맛에 맞게 바꿔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없다면 이런 연습부터 조금씩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감지하면은 차량의 통과를 인식할 수 있는데 그래 자기장과 주파수가 변한다는 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뭘 인식할 수 있대요? 차량을 인식할 수 있대요. 그냥 인식도 아니고 통과를 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대요. 통과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대요. 자, 루프 센서가 매설된 영역에 진입한 차량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거기 동그라미 영역이 넓을수록 그 다음에 주파수의 변화가 큰 신호가 발생한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바꿔주면은 영역이 넓을수록 차량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그러니까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죠? 차량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더 주파수의 변화가 크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오늘 근데 밑에 두 번째 자, 피에조 센서는 압력을 가하면 얘는 좀 뭐가 달라. 그쵸? 얘는 뭐의 변화? 방금 위에 루프 센서는 주파수의 변화. 근데 피에조 센서는 뭐의 변화? 이렇게 나와있죠? 압력을 가하면 뭔가 일어나는 거잖아. 뭐의 변화예요? 압력의 변화예요. 그죠? 변화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얘는 주파수 변화. 이쪽은 압력 변화. 자, 압력을 가하면 압력에 비례하여 전기가 발생하는 압전 효과를 이용한 센서다. 자, 여기로 인해서 압력 변화로 인해서 전기가 생기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묶어준다고 하면은 무슨 효과라고 한다고? 압전 효과라고 하는 것까지도 갖고 가시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그쵸? 피에조 센서를 차량의 주행 방향에 자, 거기 밑줄 수직으로 설치하여 자, 이 루프 센서랑은 조금 다르죠. 그쵸? 애초에 비접촉식이잖아. 그쵸?
접촉 안 하잖아. 그냥 지나가면 자기장이 변해가지고 주파수가 바뀌는 거라며.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뭐야? 직접 물리적으로 뭔가를 밟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어떤 특징까지 있었냐? 수직으로 설치해야 된대. 수직. 차량의 수직 방향으로 설치해야 된대. 그럼 두 가지가 나왔어. 두 가지의 어떤 뭐 원리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른 부분이 있다라면 반드시 표시해 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아무튼 차량의 두 바퀴가 동시에 피해주 센서를 밟고 지나가면은 차량의 바퀴 압력이 피해주 센서에 가해져 전기적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를 통해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차량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거 맞죠? 그죠? 이건 공통적이죠. 근데 어쨌든 간 얘는 이런 부분, 앞전 효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다? 차량 정보를 알 수가 있다. 라는 얘기였고요. 자, 정보 수집 장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센서의 종류나 개수가 달라진다. 이게 이제 조금 힘들 거예요. 그쵸? 자, 지금까지 딱 그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거 두 개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응용해서 나옵니다. 자, 주차장 입구나 차단기가 설치된 곳처럼 차량의 거기 밑줄, 진입 여부만 판단하면. 자, 이렇게 나눠주고요. 지금 진입 여부로만 판단했을 때. 그러니까 둘 다 정보를 수집하는 부분인데 이것만 판단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 되냐면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센서든 한 개만 설치해도 충분하다. 자, 진입 여부 확인하는 거는 한 개면 충분해야 돼. 근데 종류랑 상관 있다 없다? 종류랑 상관없이. 응. 주차장 차단기 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 해? 차로 그 근처에 진입하면은 딱 열어주잖아.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도 있어요. 그 버튼을 눌러서 진입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어떤 센서든 상관이 없었던 얘기죠.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응. 자, 그 다음에 교차로에서 신호등 간격을 융통성 있게 제어하려 할 때는, 자, 거기 일단 미주셔보자. 신호등을 제어하려고 할게. 신호등 제어라고 쓸게요. 근데 여기 교차로에서의 신호등 제어야. 교차로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십자로 되어 있거나, 그죠? 여기서 횡단보도 있고,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루프 센서만 설치하면 된대요. 자, 여기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거든요. 이해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왜 루프가 들어가지? 이렇게 생각을 잠깐 파생이 되는 경우가 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신호등일 땐 이거 쓰는구나 라고 생각해. 만약에 거기에 원리가 있다면 당연히 부연 설명이 있을 거예요. 자, 센서를 이용하면은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여 도로의 정체 상황을 파악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야?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없으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있었냐? 세 번째는 도로의 정체 상황이래. 그냥 도로 상황이라 쓸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럴 땐 뭐가 필요하다? 뭐만 있으면 된다? 거기에? 루프 센서든 피해주 센서든 거기 밑줄 같은 종류의 센서 두 개를 정해진 간격으로 배치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야? 두 개가 필요한데 얘는 종류별로 해야지. 같은 종류로 두 개씩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죠? 종류별 두 개.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센서에서 신호가 검출된 거기 밑줄 시간의 차이를 이용하면, 그러니까 시간 차이를 통해서, 요거 같은 경우는 시간 차이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속도를 알 수 있다. 그죠? 그 여러분들이 그 가끔 아버님, 어머님 그 차 타다 보면 그거 있잖아요. 막 그 가끔 내비게이션에 막 시속 60km 제한 구역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게 다 저런 걸로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만약에 응용을 해보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루프 센서 간에 그 시간차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짧아. 그럼 이제 그 시간 그 속도를 넘은 거잖아.
그럼 속도 넘은 상태에서 그 신호를 어디다 보내는 거야? 단속 카메라에 보내서 찍혀서 우편물로 오죠.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짜증납니다. 갑자기 막 얼마 내려? 한 4만 원 내려. 막. 난 분명 그냥 잘 간 것 같은데. 그것도 제가 실수로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서 제가 깜빡하고 40km 좀 넘게 갔는데 8만 원 내래. 아 이게 뭐야? 개억울해.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 쭉 이어서. 자, 그래서 도로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통과한 차량의 수와 주행 속도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차량의 종류를 알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앞으로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 차량의 종류에 대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그죠? 차량의 종류. 근데 자, 여기서 눈치가 좀 빠른 감이 좋은 친구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하는 걸까? 아까 잠깐 언급된 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무슨 넓이 관련한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 두 번째 문단에 루프 센서가 매설된 영역에 진입한 차량이 차지하는 영역이 넓을수록 변화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감이 좀 있으시다면 그 부분이랑 연결이 가능했을 거예요. 자, 그럼 쭉 이어서요. 차종 분류를 위해 사용되는 차량 병부는 차량의 길이, 바퀴가 연결된 축의 수, 앞바퀴와 뒷바퀴 사이의 축간 거리 등이 있는데 이건 그냥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고요. 자, 이러한 정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두 개의 피해저 센서. 자, 두 개의 저 센서랑 그 다음에 하나의 루프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네. 그쵸? 자, 이걸 조합하여 정해진 간격으로 센서를 배치하고 각 센서에서의 신호가 검출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알 수 있다. 자, 그래서 차량의 속도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얘를 가지고 뭘 파악할 수 있대요? 속도를 파악할 수 있대요. 차량의 속도 파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대의 차량이 지나갈 때 각 피해조 센서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개수는 차량의 축수에 해당하는데 잠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해조 센서에서 발생하는 개수. 그럼 여기서 자, 속도 말고 하나 또 뭐가 있냐? 축의 수가 있었는데 이거는 신호의 개수로 파악하시면 된다고 하는 거죠. 그쵸? 여기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축간 거리는 신호 간의 시간차와 구해진 속도. 자, 시간차는 어차피 그 장치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고 구해진 속도는 뭘로 알 수 있었어? 방금 아까 위에 나와 있었는데 시간 간격. 그쵸? 이걸 통하면은 알 수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차량의 길이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루프 센서에 진입할 때 신호가 시작되어 뒷범퍼가 빠져나가 신호가 멈출 때까지의 신호의 지속시간. 차량이 통과한 루프 센서의 길이로부터 차량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뭘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차량의 길이는 이 루프를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루프 센서를 통해 차량의 길이 알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만 보면은 상당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얘로 구할 수 있는 건 요런 두 가지고요. 얘는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냥 1학년 문제를 그냥 확 풀어보시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왜 이렇게 길어?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그 다음에 각 차종마다 차량의 축수, 그 다음에 전체 길이, 축간 거리가 다르고 차량 전면에서 앞바퀴까지의 길이, 뒷바퀴에서 차량 후면까지의 길이 등이 다르다. 그러므로 구해진 여러 정보를 바탕으로 각 차종의 재원과 비교하여 재원이 밑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재원이 일종의 제품 사양 같은 겁니다. 그러면 얘는 일종의 차종 정도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센서를 이용하여 도로를 통과하는 차량의 종류와 대수 등 차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통해 도로면에 뭐도 할 수 있대요? 수명도 예측할 수가 있대요. 그죠? 왜 도로의 수명을 예측할 수 있을까? 도로도 사실은 소모품이에요. 그 가끔 차 타고 다니다 보면은 옆에 막 가끔 공사하는 데 있잖아. 공사 차량 이렇게 막아가지고. 그 이제 도로 보수해 주는 거예요. 뭐 콘크리트 같은 걸,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맞아. 까먹었어. 아스팔트 같은 거 이렇게 깔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차가 많이 다니면 아무래도 좀 수명이 더 짧아지겠죠.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무거운 차가 다니면 더 짧아지겠죠. 어쨌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예측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정보는 기존 도로의 증설, 신설 도로의 설계, 효과적인 도로 운영 등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를 하실 거냐면요. 167이랑 168만 딱 해볼게요. 이것만 한번 하고 마무리할게요. 다 되셨나요? 아니구나. 정말로? 정말로? 네. 적절한 거다, 뭐 참고로. 문제 잘 읽어. 네? 기호님이 루프 센서랑 근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A가 그거잖아. 피해주고 A씨가 피해주고 이거 루프잖아. 저거 없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뭐해 지금? 찍냐 지금? 아니 저 안 지웠어요. 방향에 따라 찍으려고 했지. 이씨. 1번. 이거 지금 여기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뒤에 이거
그거 문제 풀 때 요거 보시면 풀 수 있어요. 요걸로도 풀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 문제 167페이지 첫 번째 문제 하나씩 볼게요. 자, 피해조 센서를 차량의 주행 방향과 수평으로 하면은 신호가 발생하지 않죠. 왜? 원래 뭘로 해줘야 돼? 수직으로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됐고, 맞고요. 자, 2번 차량의 진입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 진입 여부만 판단하는 경우에는 피해조 센서와 루프 센서 중 어떤 것을 설치해도 무관하다 했어요, 그렇죠? 여기 그대로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3번 축이 2개인 차량 한 대와 3개인 차량 한 대가 피해조 센서를 밟고 지나갈 때 발생하는 신호의 개수는 가로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축수를 뭐라 했어요? 신호 개수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를 가져가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 가져가게 되면은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게 기본 틀을 이렇게 잡고 가면은 여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문제에 맞춰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보통 지금 여러분들의 시점에서는 요거 베이스를 먼저 만들고 가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차량의 루프 센서가 매설된 영역의 절반을 덮고 멈췄을 때보다 전체를 덮은 채 멈췄을 때 주파수의 변화가 더 크겠다. 그러니까 뭐야? 영역이 넓어지면 주파수가 크단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그 문단에 있었죠, 그쵸? 5번 피해조 센서에 가해진 압력의 크기를 이용해 피해조 센서를 통과한 차량의 범퍼와 바퀴 사이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압력을 가지고 알 수는 없잖아. 뭘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돼? 그치? 이 둘 간의 시간차나 이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해조 센서가 압력과 관련된 것은 맞지만 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총 두 가지 센서가 3개로 나와 있죠. A씨가 피해조고 B가 루프 센서였어요. 그죠? 자, 여기에서 적절한 거, 요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른 선지하신 분. 맞았어요? 몇 번? 뭐야? 하나씩 한번 가보자고요. 좀 빨리 끝내드릴게요. 죄송해요. 자, 1번. A와 C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면은 차량의 속도를 계산할 수가 없다? 간격이랑 상관없어. 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크게 상관은 없었어요. 그죠? 자, 2번. A에서 발생하는 신호와 B에서 발생하는 신호를 이용하여 차량의 속도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B가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C로 바꿔야지. 피해조끼리잖아. 그죠? 이 둘은 센서가 달라가지고 뭐 간격 차이 뭐 이런 거 알 수가 없죠. 3번. B에서 발생하는 신호가 지속된 시간과 B의 길이를 이용하여 차량의 기능을 알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문에서 바로 찾아볼 수 있어요. 어디냐? 그 밑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 밑에 네 번째 줄 보시면은 차량이 통과한 루프 센서의 길이로부터 차량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차종마다 쭉쭉 이런 말이 있는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각 차종의 재원들을 비교하여 분류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위에도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차량의 길이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이 루프 센서에 진입할 때에 시작되어 빠져나가 멈출 때까지의 지속 시간. 이런 말도 있었네. 그러니까 얘는 3번이 정답이었죠. 그리고 C를 떼어내고 B와 같은 루프 센서를 설치하면 계산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번은 자, 요거는 혹시 5번 하신 분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떻게 순서 그냥 비슷한 말들이 나와도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자, 신호 사이의 시간차와 구해진 속도를 알면 축간거리를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차와 축간거리를 알면 속도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바꿔주셔야지. 이런 거 페이크 은근히 많이 맞더라고요. 그죠? 넌 맞췄어? 잘했어요. 자, 아무튼 여기까지